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시입니다. 오늘 방송은 2018년 8월 13일 CNG 방송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6가지 코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LG CNS에서 근무하시는 안무정 책임이십니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특히 최근에 처음 책을 내셨죠? 예, 처음 책 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책 선전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이 이 책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도 한번 방송을 한번 더 나와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몇 년 동안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오는 건 확실하지만 좀 식상상한 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생존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6가지 코드로 좀 축약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예,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CNS에 근무하는 안무정 책임입니다. 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신규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역에 어떻게 서비스화해서 이제 그걸 사업으로 연계시키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GPU를 활용한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근래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들웨어 솔루션인데 그거를 이제 영업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부분은 이제 정리드리자면 이제 그런 요새 나오는 이제 클라우드나 IoT나 빅데이터나 AI나 가상현실 일들을 조합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LG CNS에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제일 먼저 가보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가지만 제일 많이 이제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죠. 이제 계속 연결을 하면 이게 좀 다음 좋네요. 페이지로. 이거를 할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원래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사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 한번 눌러주시면요. 네, 2007년도고 사실 이제 하단에 우측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쪽 기업들이 이제 일반 라이프 사이클이 모바일로 이제 센트릭 됐죠. 중심의 그런 위치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2007년도 이제 아이폰이 나온 10년 후를 이제 평가했을 때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애플이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에 29위였는데 이게 이제 1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랭킹 2위가 아마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리드리자면 기존의 그런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서 빠르게 그 시장을 발굴해서 굉장히 큰 경쟁력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자금들을 이제 확보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세계 역사상 굉장히 역동의 시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동의 시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역동의 시기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엑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부동의 1위를 차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없어진 게 좀 신기해. 그 기본적으로 근데 이 화석연료나 전통적인 기업들이 죽지는 않았죠.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GE가 우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근래 보게 되면 GE나 지멘스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제조 회사인지 굉장히 그 판단이 안 서는 거고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그 파괴가 됐다. 그래서 그 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앞장에 있었던 그런 클라우드나 뭐 IoT나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뭐 AR이나 이런 기술들을 현재 그 자기 산업 영역에 이제 그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베스트 프레스 뽑아서 그거를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건 굉장히 선순환적인 형태의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조업의 역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자체가 사실 다 코딩으로 조합되고 그 다음에 융합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코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코딩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그 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따로 있고 사물 인터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융복합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네.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구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만 4차 산업혁명에 네. 좀 가까이 온 거고 나머지 90%는 그냥 여전히 돈만 내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AI는 기업의 R&D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다 지금 요소요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그거는 산업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기술 그 플러스 알파의 기술들이 이미 이제 산업 안에 다 요소요소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눌러주시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문 자체도 굉장히 일반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오더 오면 확인하고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굉장히 루틴화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챗봇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꾸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기업에서 좋은 점은 24시간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리바바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중국의 이 춘절 요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오더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인스턴스를 늘려가지고 챗봇들을 싹 설치하게 되면 그거 폭주하는 주문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은 안 뽑아도.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화 텔레마케팅이나 네. 이거 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많죠.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수십만 명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잡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없어지진 않죠.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요새 52시간 근로 그런 법규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시 이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챗봇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 그 낮 근무하는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들이 처음엔 좀 둔하죠. 그러다 얘가 이제 점점 기존에 왔던 그런 그 Q&A를 분석해서 다시 사전을 보강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낮 근무도 챗봇이 자연스럽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뭐 싫든 좋든 간에 우리에게 오는 거군요, 그냥. 이거는 뭐 기업의 DNA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 자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더 해달라는 게 이게 사회 하나 이슈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거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시킬 것이냐에 대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뭐 우리 아이들이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저는 이건 소프트웨어 자동화잖아요. 화이트 칼라고 또 하나 이제 공장에서는 피지컬 로봇가 또 이제 블루 칼라 잡을 그렇죠. 이제 대신하고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뭐 그 서구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준비가 됐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도 많고 네네. 뭐 사람들이 값이 싸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다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화될 때 네네. 좀 저는 이제 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충격을 어떻게? 예, 이게 좀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좀 나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취업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이제 일을 시키고 고용 창출할 것이냐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숙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며칠 전에도 보면 모든 기업들이 뭐 네. 소프트웨어 AI나 뭐 이런 데 사람을 많이 뽑겠다. 근데 네. 이제 그 뽑겠다는 인력과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인력이 딴 생각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실제 그런 어떤 역량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단순간에 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자체가 어쨌든 전 산업의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까지 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효율화가 증가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이제 바로 다시 한번 다른 이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 실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그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어쨌든 교육이나 사전에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이 미트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나름의 레퍼런싱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그 다니엘 핑크의 6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6가지를 맞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6코드로 한 거는 그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주로 이제 그 핑크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 대량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아웃소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노동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계층의 부상인데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4차 그 혁명 3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오면서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이게 너무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부분 이제
디자인을 보게 되는 거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가 영어가 되니까 인도 인력을 쓰게 되면 3분의 1로 인력이 그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는 이제 그쪽에 이제 인력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아웃소싱이 곧 지식 노동자들의 그 잡을 줄이는 그런 부분인데, 저 아웃소싱이 종국에는 예. 챗봇이나 이런 AI 로봇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층의 부상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그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뭐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뭐 의미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책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화두만 던져요. 난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6가지 얘기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하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되게 이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얘기한 6가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아젠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방송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창의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협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 이제 알아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제 20년 이상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는 좀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대답일 수도 있겠네요. 이 책에 대한. 이 책은 이제 뭐 저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요새 그렇잖아요. 해외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겠다. 4차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이제는 뭐 그 소량 무슨 대량 3D 프린트랑 하겠다. 써서,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디자인, 스토리, 조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2000년 역사상 뭐 우리 이렇게 보면은 계속 필요했던 거 나왔던 얘기죠. 나왔던 얘기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사업 시스템이 구성된 게 이런 자네 중심적인 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운해가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네적인 부분은 로봇들이 많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네적인 그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한 그런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고 또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 떨어뜨리고 막 거기서 어떤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좋은 메커니즘이죠. 근데 요새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아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입시 때문에 뭐 정서적으로 무슨 취미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직업이 안 되는 거에 비하면 인문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없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없앴죠. 애플 같은 데서 인문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려 받아들이면서 그 시대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요새 이제 인문이나 뭐 이런 것들, 예술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여기 이제 이 그 제가 존경하는 그 김영세 대표님의 책에 보면 퍼플 피플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도 기전은 6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이나 뭐 피아니스트의 그러니까 좌뇌적인, 그러니까 우뇌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좌뇌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좌뇌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수학을 내가 잘 못해 라고 하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어쨌든 운에가는 그 잔해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되게 식상한 거예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창의성에 대한 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뭐가 색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21세기의 뭐 그런 스킬에도 보면 뭐 비판적 사고, 협업, 커뮤니케이션, 뭐 크리에이티비티 해가지고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황하죠.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커야 돼. 라고 했을 때 창의적으로 크냐 이거죠. 안 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실행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조합, 디자인, 코딩, 관찰, 연결, 커뮤니케이션 이 여섯 가지로.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창의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절대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뻔한 얘기로 접어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뭐 이게 중절모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군가요? 중절모? 네. 이런 코스염 지팡이, 헐렁바지, 뭐 독특한 걸음걸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찰리 채플린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 창의라는 거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태초부터 새로운 건 없거든요. 단지 그거를 조합해서 낯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창의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저도 이제 딸을 키우니까 우리 딸을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울까 해가지고 뭐 별의별 데 다 갔어요. 뭐 이런 인문학 뭐 그 예를 들면 뭐 그 르네상스 시대 뭐 이런 걸 봤지만 사실 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4년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지식과 지식, 기술과 기술. 예를 들면 클라우드, IoT,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기술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이런 조합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의 사례를 잠깐씩 보면 사실 저 영화는 대표님도 보셨지 않을까. 대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사실 저걸 모티브로 해서 치킨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티브 맥킨이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제 철조망이 실제 스텝에서 되게 위험하니까 말렸는데 직접 감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거와 비슷하게 이제 그 나온 부분이 이제 슈퍼치킨 로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니언즈 같은 경우도 치킨런이나 심슨 가족의 거기서 컨셉을 받아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는 이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영상을 틀긴 어렵지만 브라이언 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 데이터 드리븐 DJ라는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프로그램도 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센싱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나인 인치 네일스라는 그 전자음악 이런 메탈 비슷한 그런 그 장르의 그 음악에다가 저 데이터를 녹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괴기스럽지만 되게 뭔가 사람의 주목을 끄는 그런 형태의 그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굉장히 임팩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이 더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가 뭐 엄청나게 다 유튜브 본다고 그러던데요, 요새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음악을 이제 가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도 뭔가 변경을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체능, 그러니까 예능 쪽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능이 되든 체육이 되든 대부분 이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고 있으면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디자인으로 완성되거든요.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를 만들어도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자기가 그 분석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면 뭐 차트를 그리든 뭐든 이렇게 잘 배치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막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뭔가 하죠. 근데 저렇게 기판으로 보드로 나오는 거하고 3D 프린팅으로 해서 케이스가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스 같은 것들도 하는 부분이 그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비주얼로 해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디자인 감각이거든요. 뭐 색깔을 넣고 위치를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은 사실 제가 되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대표님도 여기 아시는 코딩 꽤 되시죠? 개발 도구가? 네, 저도 여기에 뭐 C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파이썬, 코블 한참 어렸을 때 어셈블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어린 친구들이 바로 이걸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하는 게 이런 뭐 스크래치도 있지만 이 코더블 같은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코딩의 핵심은 시퀀서, 컨디션, 루프, 그 다음에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돼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바로 이 위에 있는 랭귀지로 하게 되면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런 GUI 그래픽 기반의 형태의 그런 코딩을 하면서 사실 이 스미보그라는 이 캐릭터가 동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흐름 제어 구조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앞으로 가, 위로 가, 그 다음에 뒤로 가, 위로 가, 앞으로 가, 내려가, 앞으로 가 그러면 저게 이제 하나의 시퀀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진하는데 빨간색 만나면 위로 가. 그 다음에 보라색 만나면 앞으로 가. 빨간색 만날 때까지 다시 앞으로 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저렇게 하는 건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초등학생이나 물론 저런 캐릭터 스타일의 그런 랭귀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거 해도 돼요. 그 따님한테 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코더블을 가르쳐요. 코더블을 가르쳐주고 근데 저걸 꼭 저런 GUI 화면 형태로 안 해도 충분히 논리적 사고나 이런 어떤 패턴을 찾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예를 안 쓰더라도 그 배울 수 있는 관심만 갖게 되면 충분히 방법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이제 코딩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그 내 젊은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코딩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트들이 있죠. 아티스트. 근데 걔네들 물어보면 경지가 되게 이제 자기 아버지들이 보잉 이런 데 엔지니어 출신인데 네. 초등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거의 대학교 가가지고 네. 코딩을 시작하는데 걔네들은 막 자기 나라 말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언어도 그렇고 공부 자체도 빠르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빠르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같이 연장선에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그 좀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함수도 이런 형태로 다 학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내가 좀 뭔가 파이썬이나 아니면 다른 랭귀지를 뭐 이렇게 가서 해크톤 같은 데 가서 구경하는 거죠. 저런 것도 있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린라이트가 켜지면 진행하는 거지. 야, 너 반드시 여기서 이거 코딩해서 해야 돼. 이렇게 바로 그냥 쇼 패스로 가면 안 되는 요새 초등학교 학원들 중에 그 네. 코딩 교육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근데 굉장히 네. 영어에서 이제 하나 더 늘어가지고 코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맞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도 되지만 네. 처음부터 선택 없이 그냥 글로 가는 건 약간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나름대로 저도 컴퓨터를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네. 제가 가르쳐 봤는데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거 이제 이게 딱 자식을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이게 나사가 이렇게 네, 돌아가듯이 네. 뭔가 이 접점이 필요한데 그건 부모님들이 하기는 어렵죠. 부모님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제 환경도 만들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딸 이름도 이제 랭게지 이름을 했거든요. 네. 에이다랑 루비라고. 예. 그 루비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네, 근데 오케이, 공부를 할 때 막 일할 때 그 랭게지를 배우면서 이제 좀 근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가지 게임은 좋아해요. 도대체 게임은 좋아하는데 왜 랭게지를 싫어하는지. 근데 그거는 잘 이렇게 그 좀 거부감 느끼지 않게 잘 이렇게 유도해야 될 프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 코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들. 이게 그 뭐 그냥 해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코딩이라는 거가 네. 방향은 저기였는데 이제 아 이런 그 재능 있는 애들을 일찍 발굴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초등학교 때 정규 과목은 없을지 않을까요? 이게 코딩 이게 정규 수업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게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되게 그 짧죠. 야. 짧아서 그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챌린지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작이고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당신 코딩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그러면 이제 머리에 치나는 거죠. 사실 어려움이 근데 있죠. 아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네. 그 안채님께서 코딩이다. 네. 뭐 이런 뭐 조합 이건 뭐 옛날에는 창조 이건 뭐 옛날서부터 얘기 많이 네. 나왔고 네. 뭐 감성 스토리 이런 거 뭐 그거는 뭐 다 한 건데 이제 좀 디지털 세계나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더 한 거는 코딩을 해라. 코딩을 해라. 네. 네. 코딩은 근데 코딩을 해야 되는데 when이죠. 언제 할 것이냐. 아 그렇지 언제 할 그 언제 하실 건가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하다고 막 우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갈증이 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으면 그 강압적으로 해서는 굉장히 무리가 근데 있는 거죠. 우리 그 아이들은 그래도 몇 년간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당장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네. 그 코딩의 플러스가 딱 올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코딩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시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코딩을 이제 그 갑자기 뭐 대학교 때 안 하다가 입사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회사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숙지하고 배워서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무엇을 개발하고 어떤 패턴을 뽑아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런 관찰이나 아니면 어떤 조합의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딩을 잘 못하더라도 어떤 시퀀서나 어떤 그런 절차들을 좀 디파인해서 이거대로 개발해 주세요 정도까지 가는 거하고 네. 아예 모르는 거는 정말 큰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피카소나 해밍웨이가 혼자 잘나서 이게 아주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서포트한 분이 있어요. 여기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피카소 그림 잘 안 팔리면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막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 되든 회사를 생활하면서 유아 독조는 없거든요. 그렇죠. 서로 협업하고 뭔가 끌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위즈니악이랑 또 연결이 돼 있고, 존 레논하고 이제 폴 맥카트니가 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너선 아이브하고 또 스티브 잡스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협업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AI 번역기가 들어오면 이 뭐 영어 할 필요 없다, 어학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통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투맨으로 만나서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는 잘 못하더라도 마음이 전달되는 그 얘기를 해야 되기. 예를 들면 요 존 F 케네디 그 뒤편에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윈이에요? 누구요? 마인은 동양 사람 왼쪽이고 오른쪽이고요. 왼쪽에 이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분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담그는 법을 이제 영작을 평소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국에 그 시험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는 그 학생을 선발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온 게 공교롭게도 김치 담그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경화 그 장관님 같은 경우도 영어로 어떤 기회를 얻으신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윈하고 제리양이가 마윈이 자금성에서 관광가에 하다가 제리양을 만난 거죠. 영어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열심히 해서 관광 가이드도 하고 통역도 했죠. 그래서 제리양이 만나가지고 제리양이 이제 그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 너 한번 미국 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일부 펀딩을 받고 그 다음에 제리양하고 손정희하고 또 이렇게 또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리양이 손정희한테 이제 마인을 추천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뭐 비즈니스에도 이제 영어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만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기회는 10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 재작년부터 이제 그 매주 월수금 그때 이제 20분 전화 영어를 하죠. 근데 뭐 그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준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게 사실 엔진입니다. 디자인하고 코딩이 엔진이고 이 엔진은 하나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포토샵을 잘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 엔진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하고 관찰이라는 부분이 인풋이 돼야 되고 그런 조합하고 관찰이라는 역량이 만들어지면 이걸 자기 역량을 가지고 뭐 미국 사람이 되든 뭐 유럽이든 가서 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연결이 된 다음에 언어가 안 되면 이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동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월드컵이 끝났죠.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계속 얘기한 게 양발로 슈팅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쪽으로 이제 고착화가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로 슛이 가능하니까 이게 왼발로 볼이 오면 오른발잡이 같은 경우 한번 터치를 하고 볼을 유치시킨 다음에 이제 슛을 하거든요. 그러면 늦는 거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그거에 빠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 6가지 역량은 어렸을 때부터 전략적으로 부모님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이런 형태로 교육을 가해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이 완료가 돼서 이제 다시 그 콜업이 될 예정인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6가지 볼이 가능하잖아요. 이 어깨 수술한 이후에도 이제 나름의 그런 위력을 가지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희가
난 디자인만 잘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뭐 크게 어려운. 난 코딩만 잘해. 하지만 예를 들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런 상대방과의 공감이나 어떤 협업에 대한 그런 감각이 떨어지면 혼자서 일하니까 그 사람의 역량이 더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가지를 골고루 잘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역량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시작하면서 가게 되면 자기가 왼발이 오든 오른발이 오든 그 슛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지껏 우리 교육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가 암기잖아요. 뭐 그렇죠. 시험 문제 자체도 암기하지 않으면 일단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 네. 가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결국 입시는 아직까지 애들 교육이나 뭐 기성세대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암기잖아요. 몇 년에 뭐나 일어났고 뭐 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실제 학부형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형님들이 10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고민을 하세요. 근데 나머지 7, 8명은 기존 방식대로 이제 이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역할이 계속 준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20가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그 상용화 언제 될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10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초등학생 뭐 1학년생들이 중학교쯤 되면은 이 양자 컴퓨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의 그런 컴퓨팅 파워보다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빨라지는데 지금보다 더 자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화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 그냥 영수만 해 이게 아니라 골고루 해줘갈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태연하다가 우리나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아이폰이라는 거가 2007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는 2009년 맞아. 11월이었거든요. 못 누르게 했죠. 예. 그럼 아직 그 10년도 안 되고 9년 정도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제는 초창기에 스마트폰이 갖고 다니면은 다들 애플바나 뭐 이렇게 저기 한 사람 멋으로다가 했는데 세상이 다 변했잖아요. 지금은 없으면 못 살죠. 못 살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다 비즈니스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쇼핑도 돌아다니고 하고, 뭐 쇼핑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플도 이제 뭐 페이라는 게 오면은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카드를 안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변한 걸 자꾸 제시를 해야지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그젠플로 나가서.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앞으로 삶의 유형은 이제 뭐 한 3가지, 4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유행까지 이제 아주 AI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지금 환영받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찾더라고요. 막 탈탈 털어도 없습니다. 뭐 인도 사람도 불러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가 잠깐 좀 벗어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튜버나 그 다음에 이런 픽사 같은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쪽에 이런 예를 들면 영화 인터스텔라의 린다 업스트와 같은 이런 제작자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예, 이 피곤한 진짜 피곤한 거예요. 저사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나 제 조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막 로봇 타는 일을 같이 하고 그러고, 너 당신 좀 있으면 그만하시고 이제 딴 데 가서 이러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준비하면 그런 쪽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로봇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저는 그 국세청에서도 그 로봇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 로봇을 몇 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상담하거나 아니면 주문받는 부분들을 챗봇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용 없는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로봇을 쓰게 되면서 그 고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쪽 그 직원들을 신노마이라고 보잖아요. 그 외에 이제 저쪽 카리브 지역이나 이런 라틴 쪽에서 와서 애 봐주고 다 해주는데 실제 이제 그 구글이나 그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일은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실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AI나 로봇이 젊은 시절에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막 꿈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저는 AI 로봇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더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산업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사회 규범 내지는 그런 공감대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들이 이제 좀 왔는데요. 네네. 김경남 분이 용산 로보트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전 로보트 윤리도 중요할 때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인공지능과 에식스라는 책을 한번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네네. 외국에서는 이제 AI 로봇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상범님은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엔트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엔트리라는 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레고블록 같은 레고 쪽 관련돼서 로봇이랑 연결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저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코딩인데 이제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액티비티를 부모님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액티비티가 내 아이랑 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논리적 사고를 키운다라는 자체가 아까 그런 코더블 같은 부분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썬을 해라. 이건 나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로 해서 뭔가 로직을 찾고 이런 순서를 찾고 이런 부분은 이런 GUI 같은 그런 오픈소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걸 활용하셔서 좀 경험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희원님은 코딩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김경남 분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코딩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결국 영어 잘 배워서
미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미국도 뭔가 역량이 있어야지 가죠. 왜냐하면 언어를 잘하는 거는 좋은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유리한 점이지만 거기 가서도 이제 그들과 뭔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그냥 미국에 가면 뭐 누가 나를 뭐 가르쳐 주든지 내가 돌아다니면은 영어가 자동적으로 배우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어디 가나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요즘은 그 뭐 인터넷에서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 외국어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지금은 사실은 그 저는 저게 많이 있어요. 그 번역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작을 하고 나서 이제 발음 구글 볼 거나 때 뭐, 예, 예. 괜찮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간단한 네. 거 이제 좀 전문 용어나 뭐 이런 거는 뭐 아직은 택은 없고 근데 네. 이제 일상에서 필요한 거 정도는 옛날에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터하고 이제 팝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EBS의 그 방송을 같이 조합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팝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하고 구글은 네. 약간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표현이나 이런 자기가 키인한 센텐스에 따라서 그게 좀 그 잘 맞게 나오는 게 있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이 잘 나오고 한쪽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유튜브에도 보니까 굉장히 영어 가르쳐 주는 거나 외국어 가르쳐 주는 좋은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이라는 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게 맞는 걸 찾는 작업을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제가 자기가 맞는 게 있습니다. EBS 2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EBS 쪽의 그 컨텐츠의 단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자기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맞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인기가 있어도 그걸 좀 찾아서 네. 가서 자기 거로 이렇게 생활과 같이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실력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유튜브를 이제 프리미엄을 제가 쓰는데 유튜브랑 구글이 하는데 구글에 저기도 있어요. 라틴어 번역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 같은 건 죽은 언어잖아요. 근데 그 학문이나 이런 걸 하면 뭐 미술을 하든 뭐 이런 의학을 하든 라틴어가 유럽에는 한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라틴어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한 두세 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 김예은님은 중학생도 코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외국어를 10년 배워도 외국인과 만나면 쉽게 입이 열리지 않은 것과 같이 코딩도 배웠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은 컴퓨터와 대화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예, 정확하게. 정확한 말씀이죠. 예, 자꾸 그냥 그 써야 먹어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학이나 랭귀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어를 배우면 그거를 딱 3주 정도 되면 네. 기억이 안 나요. 안 쓰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 그냥 클리어 되는 거죠. 이근택님은 코딩을 하면서 정해진 구조로만 반복하다 보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으로 코딩할 수 있을까? 교재를 보고 따라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중국의 미세먼지 가지고 그거 이제 음악으로 연결하고 이런 쪽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문서님은 질문이 좀 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조합, 디자인, 코딩, 관찰, 커뮤니케이션, 연결 이 내용을 보면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 증강,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지 않는 PM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P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6가지 역량이 사실 저희 PM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잖아요. 어쨌든 거기에는 리더십도 들어가고 어떤 설득도 들어가고 뭔가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저 6가지 자체가 PM의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베디드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6가지 역량을 가지고 PM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PM 자체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더십으로 좋게 받고 있지만 중국에는 그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를 받는 거지 실패했다 그러면 정말 그 인간성이 좀 문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PM계에서 오래 했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오래 했었는데 안책임이 이 책을 한 거는 개인 역량이고 PM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PM도 있을 테고 거기에 멤버도 있을 테고 거기에 작은 PM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사실은 작은 프로젝트는 내가 뭘 하나 사는 것도 프로젝트고 자동차 사는 것도 작은 게 프로젝트고 비행기 하나나 로켓을 달나라 보내는 것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또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고 오늘 주로 얘기하는 건 개인 역량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그람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분은 꼭 책 보내드리겠는데요. 저 아는 분이랑 똑같은 이름이라서 그분인가 막 헷갈리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코딩 얘기하면 힘들어하네요. 그냥 전 책 읽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빠들이 사실은 자기 가족을 교육하기에 이 한국 아빠들은 맞지가 않아요. 자기 아내 저기도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운전 가르치는 거 힘든 것처럼.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책을 보시고 좀 인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영대님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는 일자리 경쟁자인데 공존한다고 하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과 공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건 저는 공존이라고 하면은 로봇을 가지고 내 역량을 극대화하는 걸 전 공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공존이냐 이게 진짜 우리에게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공존을 보게 되면은 IBM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그 조합은 뭐냐면 사람하고 AI가 같이 한조가 돼서 바둑을 두거나 체스를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영역에 실제 그런 IT 기술을 접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코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브라이언 푸처럼 그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AI에 보면은 이제 전에는 인간이 코딩한 거 있고 요새 이제 뭐 요새 이제 딥러닝 같은 거는 이제 기계 자체가 뭐 인식을 해서 자기가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간이 또 인간이랑 또 기계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겠죠. 그게 네. 이제 서로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뭐 AI 중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 같은 데에는 AI 자기네들끼리 학습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가 사실은 그 묻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후에는. 네, 제가 이 방송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봤는데 이 스님 분들께서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뭐 이런 그 AI 쪽에 아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중심의 그 기점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예를 들면 로봇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제품에서 렌더링 할 적에 우리의 그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당한 그 환경만 정해주면 그냥 렌더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가야지 우리가 로봇을 그린 거 가지고 막 감탄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주제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여기 책에서나 이런 거 나왔는데 요새 또 앞으로 유행하는 게 AI 스피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스피커지만 사실은 마이크로폰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뭐 해줘 뭐 얘기하면 서로 이제 그게 또 뭐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이 마켓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게 왜냐하면 홈 오토메이션이 되든 아니면 이제 스마트 카가 되든 뭐 커넥티드 카가 되든 어쨌든 그런 그 우리 그 아이언맨에서 나와 있는 그런 AI 같은 역할은 그 아주 고수준이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예를 들면 챗봇이나 뭐 이런 그 AI 스피커 자체가 처음부터 고도화되진 않거든요. 끊임없이 딕셔너리를 정리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업에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이제 스타트업 그 포르쉐가 이제 스타트업 하는 미팅에 딱 갔는데 자기네들 중에 하나를 딱 보여줬는데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그 작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커넥터를 끼는데 여기 조그만 스피커가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꼈을 때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이제 이게 AI로 해가지고 딱 들고서 딱가닥 하면은 이거 제대로 꼈구나 얘가. 그래서 우리의 AI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거에 다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소비 제품이 아니라 뭐 진짜 생각할 거는 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뭐 이 사운드를 가지고 이 고장을 예측하거나 이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하는 부분은 뭐 그 해외 사례에서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하게 되면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장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그게. 그래서 네, 오늘 뭐 굉장히 참고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저자 사실은 저도 이 책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준비한 거에 얼마만큼 여기다 쓰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이라는 게 쓰다 보니까 저 처음 써봤는데 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지나면 맞습니다. 이것도 넣어야 맞습니다. 되고 예.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아. 딱 끄는 게 한 80% 된 것 같습니다. 아. 80% 정도 된 것 같고 지금도 더 넣고 싶은 게 예. 너무 많죠. 그래서 한번 좀그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체 산업이라는 거가 그렇게 뭐 만만하게 그냥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 이게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오는 커다란 그 수레바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저자한테도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이 그 유튜브나 이런데 다시 보기 CNG 방송에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지 마시고 계속 보시고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뭐 캐덴 그래픽에도 좋고 또 우리 그 저자분들 여기 나오신 출연자분들에게도 다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